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 자란 26살 소피아의 갑작스런 말에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가족회의에서 터진 소피아의 충격적인 고백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온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피아의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자란 소피아입니다. 26살이죠. 아버지가 뚝뚝이 기사를 하시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평범한 집 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앙코르와트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죠. 우리 마을에 중국에서 온 봉사단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다고. 그런데 그 봉사단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을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렸어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마을 아이들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고는 맛없다며 뱉어 버리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구나.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와도 채널을 돌렸고 한국 음악이 나와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한국 가수들을 좋아한다고 해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제게 운명을 바꿔놓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다시 봉사단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오는구나 싶어서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달랐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그들의 조용함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서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어요. 짐을 정리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들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한 행동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더니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가방에 넣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왔던 사람들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자 그들은 모두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팀장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날부터 저는 멀리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세수를 하고 숙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오는 우물을 보수하면서도 어른들께 일일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마을 할머니들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수 오빠였어요. 김민수라는 28살 청년이었죠. 공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봉사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매일 아침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다른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머무는 동안 마을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수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매일 쓰레기를 줍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수 오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온 곳이 더 깨끗해져야 우리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어야 우리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왔던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구나. 진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날부터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친절하고 깨끗한 걸까? 민수 오빠는 제가 관심을 보이자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국 글자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모난 모양 안에 동그라미와 선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민수 오빠가 종이에 한글을 써주며 설명해줬습니다. 이 글자는 기억이고 이건 아예요.
합치면 가가 되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각을 맞춰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히읗이라는 글자가 정말 귀여웠어요. 마치 모자를 쓴 사람 같아서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민수 오빠를 찾아가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써보면서 소리 내어 읽어봤어요. 한국어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발음할 때 입 모양이 동그랗게 되는 것도 신기하고 톤이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아름다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피아. 민수 오빠가 예쁘게 써주신 제 이름을 보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상하게 한글로 쓴 제 이름이 더 예뻐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봉사단이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이제 막 한글이 재미있어졌는데 선생님이 떠나시다니. 민수 오빠는 떠나기 전날 저에게 한글 공부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씨가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한국에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봉사단이 떠난 후에도 저는 혼자 한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과 함께 봤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점점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CM립으로 나왔습니다. 앙코르와트에서 일하는 언니의 소개로 관광 가이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영어와 중국어 관광객들을 주로 안내했는데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회사에서 한국인 관광객 담당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인 가이드 일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로 민수 오빠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였어요. 앙코르와트를 구경하면서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가방에 챙겨두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관광객들을 배려해서 순서를 지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가이드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항상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설명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정중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날은 70살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씨 덕분에 앙코르와트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꼭 놀러 오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동경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멋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거기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어요.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한국에 가보겠다고. 그동안 가이드 일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고 부모님께서도 응원해 주셨어요. 딸이 꿈꾸는 일이라면 해보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저의 한국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상상해온 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요? 그렇게 한국인 가이드를 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깨달음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다고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이 숙소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한 가족이 CM립의 5성급 호텔에 머물렀는데요. 마지막 날 체크아웃을 도와드리러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방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침대는 호텔 직원이 정리한 것처럼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실 수건들도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비워져 있었습니다. 호텔 청소 담당자가 와서 확인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항상 이래요. 방을 이렇게 깨끗하게 써주시니까 저희가 일하기가 정말 편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민수 오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온 곳이 더 깨끗해져야 우리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는 단순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머무는 곳을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했어요. 저는 가이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중국 관광객 중에는 침대에서 밥을 먹었는지 침대 시트를 음식물로 물들였고 신발을 신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어지럽히기도 했죠. 유럽과 미국 어느 나라를 겪어봐도 한국인들만 특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텔 조식당에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뷔페에서 음식을 가져올 때도 질서를 지켰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음식을 담을 때도 적당한 양만 가져갔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일어나는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안내하던 60대 한국인 부부가 앙코르와트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 병을 주워서 가방에 넣으시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할아버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깨끗한 모습을 봐야죠. 그 모습을 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들도 언젠가 여기에 올 텐데 그때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곳인데도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런 행동이 그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어떤 한국인 가족은 앙코르와트에서 간식을 먹은 후 봉지를 배낭에 넣어서 가져갔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그냥 땅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다른 한국인 청년들은 사진을 찍을 때 다른 관광객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기도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한국인 아저씨였습니다. 그분은 앙코르와트 계단을 올라가다가 힘들어하는 캄보디아 할머니를 보고 자연스럽게 부축해드렸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안전하게 위까지 모셔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관람을 계속하셨죠. 그걸 본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자신도 관광객인데 현지 사람을 도와주다니, 그리고 그걸 당연한 일인 양 행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런 행동이 당연한 일인 걸까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배려심이 깊은 걸까요? 어느 날 제가 안내하던 한국인 선생님께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배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내가 편하려면 다른 사람도 편해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깨끗하게 지켜야 다음 사람도 기분 좋게 쓸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개인의 특별한 성격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라니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지식의 깊이에도 놀라곤 했어요. 앙코르와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국인 교수님은 앙코르와트의 건축 기법에 대해 무척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을 정도로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셨어요. 크메르 제국의 역사와 현재 캄보디아의 상황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앙코르와트의 돌 조각들을 보시며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조각에 나타난 의복이나 장신구를 통해 당시 사회를 분석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관광을 즐기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단순한 가이드에 불과한데도 항상 존중해 주셨습니다. 설명이 끝나면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고 사진을 찍을 때도 저를 포함시켜 주셨어요. 어떤 한국인 가족은 마지막 날 저에게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와 함께 감사 인사가 적힌 편지까지 주시더라고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피아 씨 덕분에 캄보디아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다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이런 멋진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리도 이렇게 깨끗할까요?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배려하며 살까요? 이제 정말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에게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배려심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가 말했던 대로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렸더니 흔쾌히 응원해주셨어요. 우리 딸이 꿈꾸는 일이라면 해보라고 하시면서 용돈까지 보태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여행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가이드 일을 하며 모은 돈과 부모님이 주신 돈을 합치니 항공료와 숙박비를 계산해도 돈이 여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한국에 가서 그 따뜻한 사람들과 직접 대화해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던 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그 꿈의 나라에 갈 수 있다니. 민수 오빠와 그동안 만났던 모든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한국 여행을 앞두고 저는 매일 밤 상상했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정말 서로 배려하며 살까요? 그리고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줄까요? 곧 그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공항 화장실부터 충격이었거든요. 호텔보다 더 깨끗하고 화려한 시설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가장 먼저 놀란 건 날씨였습니다. 3월 말 한국의 공기는 정말 신선했어요. 캄보디아의 푹푹 찌는 습한 날씨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한국의 선선한 바람은 마치 에어컨 바람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날씨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저는 더욱 놀랐어요. 지하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는 걸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첫날 저녁, 명동의 한한식당에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김치, 콩나물, 시금치 등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들이 주르르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심장이 쿵쾅거리며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것들도 다 돈을 내야 하는 거냐고. 그런데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서비스예요. 다 드시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목이 메어왔어요. 캄보디아에서는 물 한 잔도 따로 돈을 내야 하는 곳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공짜로 주다니. 게다가 반찬을 다 먹으니 정말로 새 접시에 담아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런 친절함과 넉넉함이 한국 문화구나 싶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저는 한국의 정말 독특한 문화를 경험했어요. 바로 찜질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욕탕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우나도 있고 수면실도 있고 심지어 식당과 PC방까지 있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이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찜질방에서 만난 한국 아주머니가 저에게 맥반석 사우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달걀과 식혜도 꼭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마치 자식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의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손목에 찬 열쇠 하나로 모든 결제가 되는 시스템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달걀을 까서 주시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하시는 그 손길에서 진짜 한국인의 정을 느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새벽 2시에도 라면과 김밥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심지어 치킨을 한강까지 배달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을 보며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물건들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도
한 아저씨가 뛰어와서 주워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다면 지갑은 이미 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사계절 이야기였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한국인 대학생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해줬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바다가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온다고. 1년 내내 비슷한 날씨인 캄보디아에서 자란 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특히 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꽃잎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니 저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대학생은 겨울에 다시 한국에 오면 눈사람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벌써부터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겨울에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신비로운 눈을 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눈 위를 걸으며 한국의 겨울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처음 한국 NGO 봉사단을 만났을 때부터 품었던 한국에 대한 동경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 오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비록 민수 오빠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민수 오빠처럼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한국 땅과 작별하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캄보디아로 돌아온 지금도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그곳에서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는 겨울에 가서 눈도 보고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좋은 남자분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작은 꿈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남성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따뜻했거든요. 혹시 훗날 한국에서 운명적인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제가 꿈꾸던 나라였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언젠가 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